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 위기의 역사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성민과 그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그 대단한 이 배우들이 명연기를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자, 이 드라마가 처음에 이제 6%의 시청률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6%니까 요즘은 6%라고 하면 대박 드라마죠. 그런데 이게 24%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드라마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겪어왔던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다들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출연진들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 배경은요, 이 순양그룹에 있는 이 그룹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송중기가 윤현우라는 인물로 나오다가 이제 죽게 되죠. 죽음을 당하고 이제 진도준이라는 그 막내 손자로 다시 이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이 그룹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순양그룹을 자기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양그룹의 회장인 이 진양철 회장이고, 여기 보면 이제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있고, 큰아들의 그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성준이 원래는 이 순양그룹의 경영권을 이제 계승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도준이 나타나면서 진양철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토사구팽입니다. 순양가의 그 충직했던 머슴이었던 이제 윤현우가 그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진도준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토사구팽을 당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 사람을 꼭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이 순양그룹을 인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 재벌집 막내의 아들이 자기의 그 재산을 늘려가는지 이런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게 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 이제 대선입니다. 이때 YS랑 DJ가 단일화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도준이 이걸 다 알고 있죠, 결과를. 그래서 노태우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해라. 단일화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노태우가 당선이 되면서 이 대선 자금을 이제 노태우에게 전달하고 재계에서 큰 이익을 또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회장의 눈에 들게 되고 시드머니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 시드머니를 뭘로 받냐 하면 돈으로 받으면 자기가 어른이 돼서 이제 써야 될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가 없어지니까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 당시에 도자기나 굽던 분당 땅을 이제 5만 평을 선물을 받는데요. 후에 이게 신도시 개발로 약 240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 됐다. 뭐 지금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드머니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40억 원을 이제 자기가 그 성인이 돼서 달러로 다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영화를 하니까 이 영화 타이타닉과 나 홀로 집에 투자해서 또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대박이 된다.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아마존에 초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프라인 서점이 모든 것을 파는 이제 온라인에서 큰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죠. 그러면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이게 9배가 됩니다. 그래서 또 큰 수익을 또 얻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이죠. 자, 그런데 자, 이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이 그 사상 최대 부도 국가부도라고 하는 그 IMF 사태를 이제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IMF에 이제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국가가 이제 망한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당시가 그래서 모든 그 대기업들이 거의 이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고 많은 대우그룹 같은 재계서열 3위가 또 이제 부도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부도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이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국가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아주 그 우리 경제 역사에 있어서 큰 어떤 위기였습니다. 당시가. 그래서 1997년 11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가기관의 품 안에서 희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 8개월 만에 이 외환 위기를 다 극복하게 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빨리 외환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계 14위 한보그룹부도, 재계 26위 산미그룹부도, 그 다음에 혜태도 이제 굉장히 경영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뭐 재계 4위인 기아그룹이 이제 부도되면서 이제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재계 16위 한라그룹 부도, 뭐 해서 줄줄이 이제 온누리 여행사 부도, 뭐 동서증권 부도, 뉴코아 부도, 뭐 모든 기업들이 거의 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의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를 겪게 되고 또 인수합병 빅딜에 이제 처지가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당시에 재계 서열 3위였던 대우가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1998년 이제 재계 순위와 2017년 재계 순위를 보게 되면 이제 현대가가 이제 분할하면서 이제 2위가 됐고 2017년도에요. 지금은 이제 그 서열이 또 많이 바뀌었죠. 사업의 구조 자체가 국가의 그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2위로 올라서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SK 순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 시가총액에서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신용 등급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거의 1년 한 반 정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인정을 받았는지는 바로 이 신용등급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경제 위기 바로 전까지요, 그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만큼 위기가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12월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 위기에 그만큼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모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를 했다면 그만큼 타격이 크지 않았을 텐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자기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충격에서 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더 크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달러가 1995원, 그러니까 뭐 1000원 이하의 이제 환율이었는데 1995원 사상 최고를 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도주는 그 당시에 자산을 모두 달러로 바꿔서 여기서 또 환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는 이 달러나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또 이런 어떤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IMF 위기는요, 그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288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싼 주식을 또 다 사모았던 사람들이 이 IMF를 계기로 또 많은 부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IMF 경제 위기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이때 여러 가지 빅딜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산업 분야 최고의 M&A를 꼽으라면은 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것이 당연히 당대 이제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두산이 한국중공업 인수, 현대차 건설 인수,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M&A가 그 이후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빅딜이라고 했죠. 근데 당시 이제 IMF는요, 우리나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 외환 위기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1997년 외환 위기가 아시아 전체에 일어난 대형 사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외환 위기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설명하지 않고 군모으기 운동만 좀 강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97년 여름 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해가지고 이런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외환위기 전체가 이제 번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항상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2000년 닷컴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진도준이 이 닷컴 버블로 자산을 불리고요. 그 다음에 고모로부터 순양백화점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은 당시에 닷컴만 붙으면은 계속해서 그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주가가 날로 끝이 없이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러다가 순식간에 폭락을 했던 사태를 말합니다. 그 2000년대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을 모티브로 해서 또 드라마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890원이던 이 주가가 28만 2천원까지 오르게 됐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순간 이제 폭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미리 알았던 진도준은 이 순양가의 지분을 그 전에 모두 팔아서 현금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9.11 테러로 인해서 그 주가가 또 그날 하루에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폭락을 한 시점에 다시 우리가 그 바이코리아라고 해서 그 주식을 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열심히 또 합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그 한국 주식을 다 사게 되는데, 그 2001년 이제 9.11 사태 이후로 2009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을 때까지 약 10년간의 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우리나라 주식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굉장히 이제 호황기를 또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이코리아 이제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또 진도준이 계속해서 재산을 이제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그 현실 경제로 이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또 왔죠.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늘어나던 이 펀드도 줄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흐름을 10년 동안, 그 2001년 이후로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극중에서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의 그 성장과 함께 거기서는 이제 바이 미라클 펀드라고 합니다. 이 판매로 또 진도준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경제는 IT 버블 붕괴로 이제 고전을 했죠. 그때 이제 90년대 그 IT 경제 붐에 힘입어서 미국은 그 5%에서 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2%, 3%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지만 그때 이제 과잉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 IT 버블이 꺼지면서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게 되는데 0.3, 0.2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연준에서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 2000년 6.5%였던 기준금리를 2001년에는 2%, 2003년에는 그 1%까지 낮추게 되는데요. 이런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하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이제 높아지게 됐죠. 이것을 이제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다, 이런 것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도준이 또 부를 또 이뤄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드라마에서 또 나오게 되면 이 단일건으로 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 위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또 피터 린치의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터 린치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자책감을 느끼고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투자자 10명 중 8명이 1930년대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면서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주식시장은 복수라도 하듯이 반등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들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온다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지금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사실로 생각하면서 기업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대규모 이제 해고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다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지 미래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대비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오는 경기 침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대비해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세계 경제 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대부분의 위기는요, 모두가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더 크기도 했었죠. 그런데 현재 많은 기업들은요, 2023년 경기 침체에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미래를 모두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린 투자자로서 미래를 분석하며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경기 침체, 경기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극 중에서 이 송중기가 그 미래를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대비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뭔가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좀 느끼기 때문에 또 이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극 중에서 송중기가 했던 것처럼, 이 진도준이 했던 것처럼 이런 경제 위기, 경기 침체는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잘 준비하게 되면 이 기회를 넘어서 기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경제 위기,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잘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이런 2023년의 경기 침체는 과연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나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